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굴절 관찰조사회의입니다. 관찰조사는 시험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개념에 대한 부분과 또 관련된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료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찰조사의 개념과 유형을 좀 알아보고요. 관찰조사 중에서도 표본 기록이나 일화 기록, 행동 목록, 평정 척도, 사건 표집, 시간 표집 같은 관찰의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학습하겠습니다. 우선 관찰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는 거죠. 면접은 말로 하는 거라면 관찰은 말 그대로 삶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구성원들의 삶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행위나 말, 상징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로서 경험한 것이나 느낀 것, 현장 구성원들과의 어떤 순간적인 대화의 어떤 내용 등을 분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연구 대상이 되는 어떤 현상이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된 상황에서 직접 관찰해서 자료를 얻는 연구 방법이겠죠. 그래서 뭐 관찰 조사가 주관식으로 나올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찰조사 유형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참여 관찰이라고 하고도 비참여 관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공개 관찰, 비공개 관찰인데 이 관찰의 좀 이렇게 유형도 이렇게 나누지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거는 나오시면 문제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연구자가 이제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구자가 관찰 대상 그룹의 일원이 되어서 직접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구성원으로 같이 생활하는 거죠. 비참여 관찰은 관찰 대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뭐좀 다르겠죠. 참여 관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같이 어우러져서 하다 보면 일원이 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너를 관찰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관찰에 따른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겠죠. 네, 공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자가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 이는 어떤 특정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비공개 관찰은요, 관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을 관찰할 수 있지만 윤리적인 고려가 좀 필요하겠죠. 예, 사실 연구에서는 관찰한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관찰 조사의 장단점입니다.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할 수 있겠죠. 연구 대상자의 실제 행동을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실험 환경에서도 실질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심층적 이해, 아무래도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로 하는 거나 또 이렇게 설문하는 거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정한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몸짓, 표정 등을 좀 포착할 수 있겠죠. 네, 관찰 조사의 단점입니다. 주관성. 아무래도 이 면접이나 관찰은 질적 연구잖아요. 이 질적 연구는 관찰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관찰자의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은 마찬가지로 면접도 그렇지만 관찰은 더 많은 시간이 아마 소요되겠죠. 특정 상황이나 행동을 포착하기 위해 많은 자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윤리적인 문제가 비공개 관찰의 경우에 관찰 대상 없이 수집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관찰조사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관찰조사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용어 중에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 여러분 아프리카 아마존이라는 공간 알잖아요. 그 과거에 아마존의 눈물 보셨나요? 아마존의 눈물? 네, 아마존의 눈물은 그 사회가 살고 있는 시설 그 곳에 들어가서 직접 관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를 본 거잖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큐 사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제 국내에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렇게 좀 보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관찰조사 실행할 때 고려사항은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네, 관찰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해하고자 하는지, 또 어떤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관찰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내가 무엇을 볼 것이냐를 기준하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구 목적이나 질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관찰 계획을 좀 수립하겠죠. 관찰 대상이나 장소, 시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찰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어떤 참여로 할 거냐, 또 공개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관찰 대상의 동의를 얻는다고 합니다. 네,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관찰 기록은 필기도 할 수 있고 음성 녹음이나 비디오 녹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중에 가장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네, 비공개 윤리적 문제, 아까 비공개로 관찰할 경우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거고요. 데이터 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집된 관찰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이러한 주제별로 분류하고 패턴이나 특징을 식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 보고는 연구 결과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관찰에서 얻은 발견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한계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요 관찰 조사에서 지금까지 요구한 부분에서는요, 사실 뭐 이렇게 앞에서 나온 얘기들이 문제로 나올 경우 우리가 관찰서가 뭔지를 이제 이해하셨다면 문제로 나올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문제가 약간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 방법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관찰 조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이 다른 이름들로 이렇게 좀 어, 지어졌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록이라든가 또 어떤 일화 기록법이라든가 또 뭐 시간 표집, 뭐 또 사건 표집, 뭐 이런 용어들, 그다음에 뭐 행동 목록, 평정 척도 이런 용어들이 이제 쓰이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방법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객관식으로 참 내기 좋습니다. 이렇게 보기를 보여준 다음에 이 관찰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1번 뭐 표본 기록, 2번 일화 기록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온다면은 또 뭐 표본 기록은 뭐다라고 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 문제가 점차 이 조사 방법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표본 기록입니다. 표본 기록. 표본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관찰자가 미리 정해놓은 시간이나 환수종이 동그라미 있어요. 끝날 때까지 관찰 대상의 행동과 말을 일어난 순서대로 적는 방법입니다. 쭉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적으면 시간과 경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한 번에 소수의 숫자만 관찰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을 관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표본 기록이라고 하고 일화 기록이라고 합니다. 일화. 일화에 대한 부분인데 서술적인 기록으로 관찰 대상이나 장면을 정해놓지 않고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다 적는데 일화 기록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기록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리를 들은다 그러면 왜 소리를 들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뭐 적어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춰 기록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적용이 쉽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체를 다 적는 게 아니라 의미 있다고 적어놨던 거를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적용이 되기 쉽다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관찰 내용을 일기 쓰듯이 기술한다. 일기 쓰듯이.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기 쓰듯이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일화기록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행동 목록이라고 합니다. 행동 목록. 말 그대로 행동,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 목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목록을 사전에 준비하고 목록의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각 항목에 일반적으로 예, 아니요, 뭐 응답하는다라고 하고요. 사용이 간단하고 쉽게 개량할 수 있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예, 아니오로만 적으면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런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세부적인 상황을 기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평정척도라고 합니다. 평정척도. 네, 앞에는 어떤 특정 목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라면 평정 척도는 특정 행동이나 사건을 정량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이는 행동의 빈도나 강도, 지속 시간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량화 1점에서 5점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점수를 내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소리를 크게 질렀어 그러면 1부터 5까지 해놓은 다음에 뭐 4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시간 등을 기록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정량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분석을 쉽게 하고 행동목보다 좀 쉽잖아요. 그렇게 관찰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관찰자가 어떤 행동이나 기록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또한 관찰자 행동의 기록이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관적 편견이 대입될 수 있으며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이나 저후 맥락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목록과 평정 척도가 좀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이건 예, 아니오라고 한다면 1부터 5번까지 어떤 척도를 사용하는 정량화된 척도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건 표집하고 시간 표집이 나오는데 사건은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이 출현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사건. 자주 일어나지 않는 행동을 관찰하기에 적절하며 사건이 일어날 때만 집중해서 관찰하므로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찰자의 주관적 개입이 될 수 있으며 행동의 맥락적 정보가 없어 행동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도 하네요. 시간 표집입니다. 시간 표집. 네,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인 행동이 정해진 시간의 간격, 매일 5분마다 관찰 대상의 행동 또는 상태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일시에 많은 대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수량을 통해서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건의 전모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관찰하기 어려운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관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6개의 어떤 방법이 있고 이 방법들이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따가 한번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찰자의 오류라고 합니다. 관찰의 오류. 네, 그래서 관찰자와 관련된 오류가 있고 피관찰자의 오류가 있습니다. 네. 기자님,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업해서 드릴게요. 네. 그래서 관찰자의 어떤 오류에서는 관찰자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기대에 따라 관찰하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주관적이라고 했잖아요. 관찰자가 이런 행동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또 그 기대에 따라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걸 얘기합니다. 연구가 서로 사전에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관찰자의 정확성은 시간이 지나며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죠? 관찰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기억하면 아무래도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또 관찰자가 어떤 기록상에 생략하거나 첨가하여 오류가 발생하니까 관찰자는 사실 이 관찰할 때 바로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해서 적다 보면 관찰자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또 피관찰자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행동이 어떻게 되나요? 달라지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찰자가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큐 3일 같은 경우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큐 3일. 다큐 3일 보면 그 시장이나 이런 데 3일 동안 가가지고 그 시장의 어떤 문화를 이렇게 관찰하는 카메라로 찍는 건 찍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전부 다? 막 이렇게 피드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가요? 관찰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관찰자 행동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풀어보고 오셨죠? 네, 우선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시간 표집, 사건 표집, 일화 기록법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어때요? 너무 쉽지 않나요? 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관찰법입니다. 네, 자료 수집 방법으로 관찰법에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예, 여기서는 뭐 자연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있고 상대적 관찰, 군계적 관찰, 인위적 관찰, 체계적 관찰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새로 나온 거예요. 23년에 이제 새로 나왔는데 이 답은 상대적 관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게 상대적 관찰이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답은 이제 조금 상대적 관찰이라는 걸 알겠는데 제가 정리해 놓은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근데 저희가 아마 20문제를 푸시면서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기존에 보셨던 분들, 또 새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20문제 중에 저희가 공부한 문제는 분명히 18문제 정도는 저희가 공부한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두 문제는 한 번도 보지 않은 단어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기존에 공부했던 것을 조금 대입해 보면 푸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못 풀 수도 있습니다. 못 풀 때는, 아, 괜찮아, 이건 틀려도, 라고 생각하고 그냥 푸셔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제대로 풀면 나는 충분히 80점은 넘는다. 예, 꽈락은 면하고 70점도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조금 더 마음이 놓일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 풀다가 이렇게 뭐 공부 한 번도 안 한 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그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막 다른 문제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쿨하게, 아니, 내가 공부 안 한 거에서 나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이런 겁니다. 관찰을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화 기록, 시간 표집, 사건 표집은 관찰법.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미리 정해놓은 시간, 인물, 상황 등에 따라 행동이나 사건을 기록하고 환경적 배경을 서술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네, 표본 기록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시간 표집의 관찰 단위는 특정 행동이나 사건이다. 시간 표집. 시간 표집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시간 표집? 어떤 시간의 단위마다 뜨는 거잖아요. 특정 행동이나 사건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네, 앞에 써주세요. 사건 표집입니다. 사건 표집.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일화 기록은 예기치 않은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할 때 유용하고요. 사건 표집을 사용할 때는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 행정을 명확히 정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해야 된다. 다른 것들은 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표본 기록은 이렇게 정의를 해놓구나, 2번처럼. 또 일화 기록은 이렇게 정의를 해놓구나. 사건 표집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서 이게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온다고 하셔도 여러분 쓰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에도 비슷하게 났어요. 관찰 조사는 질적 자료 수집에 용이하대요. 맞죠? 네, 계속적인 관찰은 관찰하는 동안 관찰자의 모든 행위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한번 시간 표집 행위는요, 특정한 시간을 설정하여 그 시간에 발생하는 행위나 사건을 기록하고요. 일화 기록법은 관찰할 때 일기 쓰듯이 기록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관찰 결과를 기록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관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답은 뭐예요? 네, 5번입니다. 이거 아마 앞에 내용 하나도 모르셨어도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시간 표집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일화 기록법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아, 요렇게 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문제를 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관찰 조사를 마쳤고요. 이번에 대한 제가 해설은 여러분들 자료집에다가 다시 추가를 좀 해놓겠습니다. 밑에 해설 자료에 제가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상대적 관찰은 이제 관찰법의 일반적인 분류에 속하지 않는 용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네 개가 어떤 관찰법인지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해설 자료 한 번 더 밑에 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도 구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